간단합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18개월이다 하면은 더 줄일 여지는 별로 많지 않아요. 선택적 모병제라는 표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는 저는 또 징병과 모병을 혼합한 형태.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되겠지만 가까운 신뢰는 어렵기 때문에 초급 간부나 부사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군대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더군다나 정말 놀라운 게 어느 당이 대권을 쥐냐에 따라 국방 정책이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변해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셨듯이 국방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오늘 모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은 특히 병역제도 개편이 사실 선거철의 단골 공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먼저 짚어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입니다. 징병제인데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대한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남녀 모병제와 남녀 징병제 혹은 선택적 모병제라는 이 모병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2035년 되면은 현재는 50만 체제를 근근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35만, 30만 그 상비군 체제도 어렵지 않냐 이런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35년, 40년이 먼 이야기 같지만 10년, 15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력을 어떻게 튼튼하게 구축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상비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상비 전력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해서 병무청도 고민하고 있고 당연히 국방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국방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유지돼야 되고 그래서 기본 골간은 징병제다. 그 징병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어떻게 더 합리적인 방안을 추가 혹은 혼합 병행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완벽한 방어태세, 대북 방어태세 또 불특정 다수의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체제를 갖추는가 거기에 우리 토론의 출발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 의원님 말씀은 기본 취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병력이 사실은 계획상으로는 50만인데 실제 병력은 아마 48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한 20여 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을 남성으로 보면 10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50만 기준으로 했을 때 병사가 30만, 간부가 20만 얘기하는데 그럼 2040년이면 기본적으로 100%가 군대를 가더라도 남성은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병사를 기준 따지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부가 20만 채워져야 30만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근데 간부 20만도 지금 뭐 초급간부 확보도 지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20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40년이면 30만 유지도 힘들 수 있다. 이런 것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모병제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로 들립니다. 아 그래 원하는 사람 군대 가니까 뭐 이 동기부여도 훨씬 될 것이고 무슨 어떤 그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따른 부담도 징병제의 경우보다 적을 것이고 그건 뭐 야전지휘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택한 국가들이 보면 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내 군대를 비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흔히 이제 3D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몸을 이제 육체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깊이를 많이 하는 이런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 모병제라는 표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는 저도 이제 징병과 모병을 혼합한 형태로 일단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되겠지만 가까운 신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 여기서 모병제라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뭐 특기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약간 모병제적 성격을 반영한 이런 형태가 일단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병역 자원 문제가 대두됐어요. 네. 그때부터. 근데 그 유급 지원병제 그래서 상병까지 하다가 이제 내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를 하는데 18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역 자원을 자발적으로 더 충원시키겠다. 그리고 조금 더 상병 이후부터니까 이제 조금 더 숙련병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추진을 해봤지만 여전히 그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때 이제 병행했던 것이 이제 부사관을 대폭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장수 장관, 당시 국방장관하고 협의해서 15,000명 정도의 부사관을 늘리자는 계획을 22,000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을 늘리고 유급지원병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징병제는 18개월로 줄이되 3주마다 하루씩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서 현재 18개월인데요.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모병제를 했다가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징병제에서 갑자기 모병제로 가면은 아 내가 꼭 군대 가야 돼 이런 그 연령대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 동안 모병이 거의 안 돼요. 네. 이미 징병제는 폐지됐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메꿉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징병제, 그러니까 현행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2035년 40년 가면 30만이 유지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행 징병제를 하되 여기에 그 선택적인 모병제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 지박형의 부사관을 더 늘리는 것이고 그 대신 이제 이 징병제는 또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인구 증가율이 출산율이 0.72%밖에 안 돼요. 0.72명. 0.72명.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부족한 거예요. 군만 부족한 게 아니고 산업 현장, 심지어 대학교 뭐 다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다시 디자인한다는, 다시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그 일환으로 이 징병제 또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그런 방식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 당 일각에서 이제 선택적 모병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징병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징병제를 골간으로 하되 모병제를 가미해서 어떻게 우리의 국방력도 강화하고 젊은이들이 또 산업 현장은 현장대로 지킬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이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선택적 모병제란 표현이 사실은 그쪽 이제 민주당에서 의도했던 거와 달리 괜히 그런 모병제에 정도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좀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병제 관련해서 좀 접근할 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대책이 되면 여러 가지 그 병적 수급과 관련해서도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 대만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70년대 이래 미군도 보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꿀 때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970년 베트남전 이후에 모병제로 바꾼 다음에 굉장히 여러 해 동안에 병력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이제 해결된 게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요즘도 미군이 다시 병력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탁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 스웨덴이라든지 라트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모병제로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갔다가 다시 징병제로 이제 환원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안의 경우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유급 지원병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한 전문 병사제라는 것도 일부에서 제안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진 게 뭐냐면 병사들 처우가 너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첫째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었고요. 두 번째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른 이런 부작용도 낳고 그렇죠. 있다. 특히 이제 간부 확보에 있어서 부사관이라든지 추급 장교라든지 이런 간부 확보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저는 그를 어떠한 이제 총체적 인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도 박 의원님 말씀 보태겠습니다. 공감하는 취지에서 좀 보태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1차적으로는 그 전방의 최전선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비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실전투 병력 이외에 우리 그 후방에도 네. 전방에도 물론이면 후방에도 여러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외곽 경비는 어떻게 민간인에게 별도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냐. 그러면서도 과학화 경계 태세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비가 온다든지 고양이라든지 멧돼지가 치고 들어오면 다 사람 침투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틈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속 기동 전투 부대를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복합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단순하게 징병제냐 모병제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의 어떤 복무 기간을 어떤 식으로 연장 운영할 거냐 그 정도 수준으로 좁혀 봐서는 안 된다. 네.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희 동네 부평을에 네. 구공수가 살고 있어요. 네. 구공수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그러면 아니 의원님 제가 220만 원 받는데 네. 뭐 떼고 식대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실 수령액이 18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밑에 병장들이 200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주택 문제, 의료 보험 전혀 걱정이 없잖아요. 밥값도 안 들죠. 네, 밥값도 안 들고 그래서 정말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 심지어 한기호 의원은 그 지금 국방차관, 국방장관 대리에게 아니 우리가 그때 이거 잘못 설계한 거다. 단계적으로 올려줘야지 올려주는 건 맞는데 그렇죠. 부사관대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병사들은 또 어떻게 사기를 증진시킬 거냐고 결합해서 보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보자 이제. 어떤 병역에 하면 징병이냐 모병이냐 아니면은 뭐 복무 기간을 줄이냐 늘리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현대와 미래 전장의 어떤 특성까지 다 반영한 그러한 병역 제도가 지금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병무청에다만 맡길 수도 없어요, 여기는. 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은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또 국방부 병무청 단독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 지원이 필요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부도 어떤 면에서는 또 참여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미래 환경에 맞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우리 국회 여야 의원이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 국방부, 그렇습니다. 뭐 기재부, 그다음에 뭐 다음 정부 명칭이 대통령이 될지 청와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수뇌부도 참가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 선거 때마다 소위 보수 진보 정권 다 사실은 마찬가지는 비슷한데요. 꼭 이제 욕을 느끼는 게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유혹을 많이 느끼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군이 상당히 어려워진 이제 또 병역제도 헝클어진 면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당략 이런 걸 떠나서 교육이 100년 대계인 것처럼 병역제도도 100년 대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좀 TF를 만들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동 TF를 만들고 공청회도 좀 실시해서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정말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의견이 수렴되고 집약돼서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선 때마다 이슈가 됐다. 그래서 병역을 계속 줄이는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8개월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더 단축해야 된다, 아직 다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제가 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10개월까지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군 네.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이제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별로 네. 의견 차이가 이견이 없죠.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정도의 급여라든지 복지를 제공을 해도 네. 역시 군은 군이고 병영 생활은 사회하고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병제 네. 복무 기간은 간단합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경험으로 보고 제 아들도 둘 군대 갔다 왔는데 보면은 한 상병 정도 돼야 좀 이게 각이 잡히더라고요. 상병. 그러니까는 상병 정도 돼야 이제 뭐 분대장도 노리고 하면서 제 아들의 경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정도 돼야 좀 싸우겠다. 나라에서 전쟁이 좀 투입할 만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만은 전투력이 확보된 징집제, 전투력이 보장된 징집제, 그 속에서 뭐 18개월이다 하면은 상당히 더 줄일 여지는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 단위에서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제 강건작 장군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아예 앞으로 변화될 전투 현장, 전장 특성,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유지되어야 할 155마일 휴전선에 대한 경계태세에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네. 그러면서도 신속 기동군과 사전적으로 적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찰 정보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조기 경보 역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72시간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에 하루 이틀은 더 하지는 100시간 정도의 조기 경보 태세, 북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과 징후를 보이면 이거는 전투에 들어올 수 있다 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이런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이 그 병역 복무 기간도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하여튼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우리 박 의원님하고 논쟁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요. 네. 아마 이제 이제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공약 중에 이제 현역은 10개월. 네. 아직 그 플러스 모병. 공약 아니에요. 공약, 그러니까 공약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닙니까?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네, 네, 정확하게 내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네. 하지 마시라고요. 네. 선택적 모병제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고 그 대안은 네.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과거 같으면은 뭐 누구는 몇 개월, 누구는 몇 개월 이렇게 정해서 공약이 들어갔지만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징집 제도를 유지를 하면서 네.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럼 제대했던 사람도 다시 군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23살에 제대를 했는데 이제 여러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32살인데 다시 군대 가서 이 기술 지배군으로 좀 더 해보겠다. 내가 탱크병이라든지 통신병이라든지 드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ICT 분야에 내가 그쪽 가서 특성 살리겠다. 한 사람들이 재입대를 하지만 그들이 역시 기술 집약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좀 군을 맞췄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도 쉽지 않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우리가 어떠한 방안을 내도 네. 우리 젊은이들이 나 굶어도 밖에서 굶었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왜 없겠어요? 병영 생활이 집체 생활이고 네. 그다음에 개인적인 시간이 이제 제약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 복합 예를 들면은 전방에서조차도 6시 이후에는 개인 시간을 더 많이 주자라든지 아까 교육부 이야기를 했는데 6시 이후에는 그러면은 학점 은행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도 그래도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뭔가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방금 샤를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다고 얼마 늘겠어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렇죠.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리 워닝 조기 경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신속 기동군 그다음에 과학화 경계 태세
강화, 그 다음에 예비군의 강화뿐만 아니라 군부대 외곽 경비는 이제 민간에게 외주 주는 것까지 다 종합을 해도 늘어나는 우리 국방 안보수에 채우기에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우리 의원님 말씀드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게 이제 뭐 옵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거론이 됐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다행이고요. 참고로 지금 기본적으로 징병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모병제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특기병, 네, 특기병이 이제 지원병 네, 네. 성격인데 특기병 비중이 제가 알기로 50% 이상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기술 뭐 이제 특기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여하간 뭐 물론 이게 이제 모병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전에보다는 본인의 희망과 특장을 고려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복무기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서 북한군 포로도 네, 네. 면담을 했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6살짜리, 하나는 20살짜리인데 북한 이제 정찰총국 특수부대 소속이고, 근데 한 친구 26살짜리는 군에 입대한 지 거의 10년이 됐는데 집에 한 번도 못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무 기간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최장 10년 정도 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우리 복무 기간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2개월, 10개월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숙련도가 네, 굉장히 쌓이게 이제 힘든 제한이 됩니다. 실제로 훈련 기간 빼고 그다음에 부대 배치 왔다 갔다 하고 뭐 휴가 기간 빼고 이러면 실제로 10년 10개월이면 14개월 정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것도 안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18개월은 거의 저는 이 징병제가 유지되는 마지노선이다. 더 줄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좀 더 느릴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병력 부족 문제나 숙련도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18개월은 이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네. 어떤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국가 총합 전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정하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그다음에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해안 경계 태세까지 지금 해경하고 육경이 맡고 있지만 네. 이 종합적인 그 국방의 수요, 국방의 그 목적과 대상을 설정을 하고 이 국방의 목적과 대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국가의 총합적인 전투 역량이 무엇이냐? 그걸 맨파워로 보면 뭐고, 예를 들면 화력으로 보면 뭐고, 정찰 감시 체계로 보면 뭐다.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이걸 이제 계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뽑아보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맨파워, 인력 부분이잖아요. 이 인력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그 지속 가능하면서, 이건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효율성과 효과, 전투력을 보장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까 우리 유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도 열고 집중적인 전문적인 그 토론이 필요한 그런 과제다. 그러한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 믹스를 생각을 하되 그 요새 이야기하는 과학화 또 그 드론을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새로운 전투 환경까지 다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제가 이 18개월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 18개월은 대단히 곤란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에 징병제나 모병제 다 하는 나라 중에서 18개월을 복무하고 병장 계급을 달아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18개월 정도 복무하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의 능력이 과연 분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인가, 보병 같은 경우에는 그건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8개월 정도 복무하면 사실 상병 정도의
어떤 뭐 전투 수행 능력, 그다음에 지휘 능력 정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박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일단은 상병으로 제대를 시킨 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좀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건 것도 여러 가지를 한번 좀 고려해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방위병 출신인데 네. 제가 이른바 18방이에요. 18교현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병 출신인데 근데 일부에서 이제 그런 의견도 제시하시더라고요. 이 현역 18개월 제대할 때 우리 이제 군대 명예진급 시켜서 병장을 달아준다 이거예요. 제대할 때 네. 병장 달아주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뭐 예비군이 네. 됐던 뭐 다른 형태의 뭐 일정 기간 더 복무하면 병장으로서 뭐 월급도 더 올려주고 네. 뭐 더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열 대표나 우리 유 의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DIM이 디플로마시 외교,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정보, 그리고 밀리터리, 그다음에 이코노미 경제.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까는 제가 국가 총합 전투력이라는 말을 썼지만 네. 기본적으로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그다음에 정보, 그리고 군사 경제거든요. 북한이 지금 전쟁 수행 능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세계적으로 몇 번째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 같지만 전쟁 수행 능력에서 웬만한 나라한테 뒤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외교는 또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보의 목표, 그 안보의 목표 아래 국방의 대상과 목표, 그리고 어떤 전투의 어떤 총합 국가 전투력, 이런 정말로 이 총망라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안보 전략이 좀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모병제냐 징병제냐 뭐 18개월이냐 24개월이냐, 아니 기분 같아서는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도 한 20개월 늘려줄 수 없냐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현장에서 우리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전투력 테스트 해보면 아 내가 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답답함 같은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하면서 이제 첨언해서 한 말씀만 좀 네.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저는 어떻게 보면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우리 군의 군과 어떤 정부의 이제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전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잠깐 갔다 왔기 한계는 있지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이 드론전, 뭐 그다음에 스타링크 활용한 뭐 우주전, 네. 첨단 전쟁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양상도 있지만 또 하나 벌어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고전적인 네. 이 참혹한 참호전의 모습 아닙니까? 이 1, 2차 대전 6.25 전쟁 때 벌어졌던 이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이 참호전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드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병력 숫자도 중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이걸 중요하죠. 보여주는 게 예. 우크라이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병사 장병들의 훈련 수준, 결국 숙련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드론, AI, 로봇 이런 것으로 병력을 대체하는 거에 대한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현재까지 기술로는 소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 무기들이 병력을 대체하는 게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매우 거죠. 힘들죠. 그러니까 과학경제 시스템 뭐 이 대표적인데 이걸 해놨더니 오히려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숫자가 감시 병력 숫자가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 드론의 경우도 마찬가지. 리퍼 역설이라고 있는데 리퍼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나온 킬러 드론. 이게 미국에서 그런 이 드론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정 기간은 사람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하더라고요. 이 리퍼 역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예. 부분. 우크라이나 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하나 자랑을 좀 하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
푸틴이 몇 시에 며칠 어디부터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알았어요. 아, 그래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에 전파도 해줬고 미국에서는 이걸 나토하고 공유하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2021년 겨울부터 푸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침공한다. 그래서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약 13배의 땅덩어리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동서를 가르는 드니프르라고 하는 넓고 긴 강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동쪽에 해당하는 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3대 곡창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산업시설도 다 몰려있죠. 몰려있고 거기에 정말로 그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게 정말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드니프르 강 중간에 바로 그 자포르자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 5개가 밀집되어 있기도 한 곳이죠. 그래서 정말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뭐 농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전력 다 갖췄기 때문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방금 우리 유영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전, 게릴라전, 백병전, 참호전, 그다음에 최첨단 전쟁이 다 복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전 국가 역량이 다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터지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여성들은 나가도 안 잡습니다. 근데 남성은 18세부터 45세, 심지어 50세까지 출국을 못해요. 그래서 18세부터 50세까지 모든 남성들은 다 전투의 징병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온 국가의 전 국민 모든 역량이 투입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전투의 특성 중에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그 현상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맞아요. 나라 전체가 망하고 절단 나는 겁니다. 비록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13배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방 후방이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대략 민간인 살육이 덜 눈에 띄는 거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민간 살육이 있어요. 소련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도시 게릴라전 같은 것에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사망하고 희생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성들,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막아야죠. 막는 것이 국가의 가장 일차적인 의무다. 그리고 그런 틀 속에서 바라봐야 되고 어떤 하나의 전쟁의 그 순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 징병제까지 너무 먼 선까지 토론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지만 그 전체를 봐야 되지만 역시 우리 기본의 방향은 전쟁은 막아야 된다. 전쟁 억지력에 네, 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첨언 하나 하자면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도 보면 처음에 우리 박 의원님 아시지만 이 인구만 해도 우크라이나 4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총 인구가 뭐 우크라이나가 한 3,700만, 그러면 러시아가 한 1억 4,300만. 그러니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병역 자원에서도 사실 크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저 한 달도 못 버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른바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군인들, 지도자들의 항전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쳤겠지만 우리가 긴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긴 전쟁에 애국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만 병이 깊어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병이 많아가지고 네. 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하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전쟁은 있어야 돼서 안 되고 막는 게 최선이다. 좀 그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이 북한군이 실전에 참전했잖아요. 북한군의 이제 수기 같은 거 이제 공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드론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